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벌써 길가에 벚꽃이 만개하기 직전이니 말입니다. 100년 만에 가장 빨리 핀 벚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후다닥 여름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기 전에 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김설 작가님의 사생활들이란 책입니다.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들 시리즈는 한 사람이 책 한 권 분량을 꽉 채워 말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에세이다. 즐거운 것이나 괴로운 것, 재미있는 법칙, 배워야 할 삶의 태도 등 그 어떤 것도 주제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서 기획한 시리즈이다. 사생활들은 들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작가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작은 기쁨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오늘의 행복을 이야기하려면 쓰라렸던 오래전 기억을 조금은 꺼내야 한다는 저자의 말대로 아프고 민망한 세월도 함께 담고 있다. 투쟁과도 같은 시간을 지났기에 오늘의 평온함이 더욱 값지다는 저자의 고백을 통해 혹 고난의 길 위에 있다면 위로와 소망을 얻고 더불어 현재 내 삶을 지탱하는 작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제가 꾸준히 응원하고 있는 출판사 꿈꾸는 인생에서 출간된 책인데 인스타그램으로 워낙 센스 있고 재미있게 책을 홍보하고 계셔서 자주 웃음 짓곤 합니다. 책이 출간되기 전부터 독자분들과 책 제목, 표지 선정 등 여러 부분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책에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이번 들 시리즈는 특별히 들카라는 플라스틱 형태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앞으로 출간될 들 시리즈에서도 계속 나올 예정이라 수집하는 재미도 더해주었습니다. 참고로 벌써 두 번째 들 시리즈가 출간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책 소개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책은 남들에게 쉽게 얘기하지 못할 만한 작가님의 지극히 사적인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솔직하면서 전해주오는 메시지가 더 마음에 와닿는 책이었습니다. 그중 몇 개의 글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글이란 걸 씁니다. 삶의 작은 틈새와 주름들 안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다. 무료할 때 꺼내보며 혼자 웃기도 하고 마음이 공허한 날에는 숨어있는 비밀 몇 가지를 소환해서 살아갈 에너지를 충당한다. 내게는 책을 쓰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일어났던 순간이 그런 비밀 중 하나다. 지금부터 오래전 그날의 일에 대해 털어놓으려 한다. 그 비밀의 순간은 짧지만 매우 흥미로웠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능력도 없는 내가 가장이 되어 혼자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을 때였다. 몸은 만신창이었고 마음고생 또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돈벌이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남편이 미웠다. 차마 그 사람에게 원망을 퍼부을 수는 없어서 그를 선택한 나에게 매일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다. 머릿속은 내 인생의 걸림돌인 그가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토록 그 사람을 미워했지만 그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나니 남편을 향한 미움은 내 안에 거대한 크기로 부풀어 올랐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엄청난 폭발음을 내며 터져버릴 것 같은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날의 연속이었다.
홀 부인이 어제 아이를 유산했어. 출산 예정일을 몇 주밖에 안 남기고 말이야. 무슨 충격 때문이라는데 내 생각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남편 얼굴을 쳐다보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 제인 오스틴이 언니 카산드라에게 쓴 편지 중에서 타니아 슐리, 글 쓰는 여자의 공간. 10년 동안 묵은 채증으로 답답했던 속이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박장대소하며 눈물까지 찍어냈다. 내 안에 오랫동안 쌓인 슬픔과 억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약간의 안정을 찾은 기분마저 들었다. 홀 부인의 유산은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 이렇게까지 웃음이 나다니. 앞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제인 오스틴은 결혼으로 인해 불행해진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단 2줄의 문장에 담아냈다. 설명하기 까다로운 부부의 세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작가는 천재임이 분명하다. 한바탕 웃고 난 후 내게 이 문장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 이유를 깨닫고는 홀 부인만큼이나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이 고역인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구나. 홀 부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깊이 공감하는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다. 글쓰기에 욕심이 생긴 건 그날부터였다. 슬픈데 웃기고 웃긴데 감동적인 글을 쓰고 싶었다. 제인 오스틴처럼 되고 싶었다. 글을 써놓고는 이 정도 글을 쓰는 일이 무슨 대수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심한 얼굴을 하고 싶었다. 남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되어 누군가의 삶에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는 글을 쓴다면 얼마나 흥미로울지 생각만 해도 짜릿했다. 사소하다고 여겼던 문제가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을 쓰고 싶었다. 사람들은 누가 말해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아무런 결핍도 한 줌의 불행도 없는 사람이 쓴 글은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 같다. 밍밍하고 감칠맛이 없다. 내게는 글의 재료로 쓰일 결핍과 불행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들을 지지고 볶아서 글로 완성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자 고난이 어쩐지 근사한 체험으로 탈바꿈했다. 자신감마저 차올랐다. 인생에 닥친 어려움이 나에게 성찰의 계기가 되어 주었고 누구보다 긴 사유의 시간을 가졌으니 당분간은 그것들을 녹여 지면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만의 착각이었다. 문학의 사명 같은 것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끄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끄적거린 글은 못 봐줄 만큼 엉망이었다. 이렇게 뭐라도 쓰게 될 줄 알았다면 돈 많이 드는 미대에 가지 말고 문예창작과에 가서 글쓰기나 체계적으로 배울걸. 불현듯 전공을 선택하던 순간이 소환되면서 부질없는 후회도 했다. 당시 문예창작과에 원서를 내지 않은 건 작가라는 직업에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글쓰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글 써서 밥 먹고 살긴 어렵다고, 그럴 바엔 차라리 산업 디자인이 낫다는 엄마의 말은 문예 창작도 산업 디자인도 탐탁지 않다는 뜻이었지만 디자인 분야가 그나마 취업이 빠르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마지못해 엄마의 허락이 떨어졌다. 그렇게 나는 겉멋이 잔뜩 든 미대생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활자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결혼 후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을 만나 고군분투하다 보니
다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다. 활자에서 멀어진 지 10년이 지나서였다. 글쓰기를 멈추고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창작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런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강약 조절이 잘 되어 있었다.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는 영화는 시작하고 40여 분이 지나면 하품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입이 찢어질 듯 하품을 하다 보면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배어나오고 손가락으로 찍어내기 바쁘다. 코믹한 영화도 마찬가지다. 시종일관 웃기게만 한 영화를 보고 나면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하나도 없고 아, 정말 실컷 웃었네 하는 생각뿐이다. 글쓰기도 다르지 않았다. 웃음 속에 슬픔이 숨어있고 눈물 뒤에 미소가 뒤따라와야 그나마 읽어줄 만한 글이 되는 것. 사실 좋은 글에 대해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일 뿐이다. 어차피 정답은 없다. 어쨌든 지금 가까스로 글을 쓰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갔다. 어쩌다 보니 운 좋게 두 번째 책을 쓰는 것일 뿐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일은 아니다. 아직은 필명 하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무명 작가지만 이름역 괄호 속에 작가 혹은 에세이스트라는 고상한 단어를 써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 내 얼굴에는 고민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자세히 보면 그 옆에 도돌이표도 보일 것이다. 돌고 돌아도 늘 제자리다. 이 문장은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느라 바쁘다. 자기 검열의 벽이 지나치게 높아서 뛰어넘기가 힘들다. 절대적 기준이란 없는 자체 심의를 거치면서 나에게 수많은 경고등을 켠다. 하염없이 나를 깎고 깎아서 점점 작아지게 만들거나 내가 아닌 다른 누구로 만들어버린다. 남의 글과 내 글을 비교하며 눈물 짓고 누군가의 글을 보며 내가 이런 글 쓰려고 했는데 나도 이런 글 쓸 수 있는데 식의 한 발 늦은 사람이 하는 탄식을 내뱉는다. 이런 내용의 글을 쓰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까? 하고 꺼내놓으면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그 주제로 책을 낸 적이 있었다. 끊임없이 다른 주제를 찾아내도 매번 그랬다. 세상에는 고수가 많았고 야속하게도 쓸모있고 꼭 필요한 소재들은 그들이 다 선점해버렸다. 따라서 나는 형제가 많은 집에 태어나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없는 막둥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 실력이나 처지와는 상관없이 창작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속에 야심을 품는 법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글을 써야 하는데 하고 생각한다. 글을 써달라는 의뢰라도 받은 작가처럼 군다. 글을 쓰고자 하는 열망에만 사로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런 자신이 우습고 부끄럽지만 쓰고 싶은 열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무엇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마저도 즐겁다. 한동안은 쓰고 싶다는 열망에 들떴고 써야 한다는 당위성을 찾느라 바빴다. 어떤 장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하느라 A4 한 장을 채우지 못한 날도 부지기수였다.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신이 싫어지려는 순간 글감으로 떠오른 건 10년 전부터 써온 일기였다. 그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인연과 죽을 때까지도 이해하기 힘들 기이한 부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매일 밤 그 일기를 손보고 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완성하고 싶다. 다른 건 몰라도 리얼리티만큼은 자신 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글을 쓸 용기를 갖고 싶다. 이 사람 이런 글을 써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까지 까발릴 필요가 있을까? 읽는 이들이 글쓴이를 걱정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제인 오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내 문장도
누군가의 마음에 심어진 응어리를 단번에 풀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웃기지만 슬프고 대수롭지 않지만 긴 여운이 남는 글을 쓰고 싶다. 책과 찻잔. 결혼 후 지금까지 총 15번의 이사를 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었으니 대략 1년 6개월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 셈이다. 결혼과 동시에 크게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간 남편 때문에 신혼 때 마련한 내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다. 그렇게 난데없이 시작한 서러운 월세살이를 거치고 거쳐 지금은 작은 집으로 정착한 뿌듯함은 게으른 나를 부지런하게 이끌고 심지어 살림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가구 하나 들이는 것, 냄비 하나 사는 것이 모두 내 집을 꾸미고 가꾸는 것이 되어 더욱 알뜰살뜰 살게 되고 거실이든 주방이든 욕실이든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었다. 15번의 이사를 하는 동안 포장 이사를 한 적이 없다. 비용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포장 이사를 할 만한 살림이 아니었다. 한 번은 딸아이를 업은 채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말로만 듣던 야반 도주를 했으니 결혼할 때 장만했던 살림살이들은 집에 버리고 나온 것이고 아이와 둘이 어렵게 사는 형편에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이사를 해야 할 만큼 많은 물건을 사들이지 못했다. 수시로 이사를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물건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아야 했다. 이사하기에 편한 물건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입이 결정됐고 집착하던 물건마저도 어지간하면 버려야 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 소유에는 어느 정도 투연해졌다. 소유의 기준 또한 남들과는 조금 달랐다. 한 가지 물건이 적어도 3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들을 찾게 됐다. 밥상이었다가 앉은뱅이 책상도 되고 급할 때는 물건을 올려놓는 선반도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아름다움이랄까, 품격이랄까, 우아함이랄까. 예전에 집착하던 그런 것들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삶이었다. 그런 고생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 앞으로 내 인생에서 자유로 하는 이사는 없겠지만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일이니 단정할 수 없다. 아무튼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포장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젊은 시절 고생했던 기억과 경험으로 대충이나마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 외에는 사들이지 않는데 책과 찻잔만은 예외가 돼버렸다. 요즘은 사람들이 책과 찻잔이 왜 이렇게 많냐고 입을 모은다. 아마 내 이삿짐은 책과 찻잔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찻잔은 영혼을 데워줄 차를 담는 도구이며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 했으니 결국 나는 무엇인가를 마시고 읽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날씨에 따라 기분에 따라 찻잔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함이 좋다. 어떤 날은 꽃무늬 잔이 어울릴 것 같고 어떤 계절에는 투박한 질그릇 잔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작은 그릇장 앞을 서성이는 순간을 사랑한다. 이 변덕스러움을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잔을 마시든 차 맛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재밌는 것은 나의 책 읽는 습관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책을 고를 때도 찻잔을 고를 때와 마찬가지로 책장 앞을 서성인다. 이 책을 꺼내 뒤적거리다가 다시 저 책을 꺼내 뒤적인다. 자기 전에 엎드려 읽는 책, 소파에서 읽는 책, 화장실에서 읽는 책, 책 앞에서도 변덕쟁이가 된다. 빡빡하게 사느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지난날의 보상일까? 그까짓 오래된 찻잔이 다 무슨 소용이냐는 핀잔을 듣더라도 그까짓 책이 밥 먹여주냐는 말을 듣더라도 책과 찻잔만큼은
내 마음대로 소유하며 살고 싶다.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반지하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 오래전부터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일이 없다. 예전에는 워낙 좁아서 손님이 앉을 만한 공간이 없다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집에서 살았기 때문이고, 지금은 누군가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일상이 잠시 멈추거나 적어도 그 결이 바뀐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집에 사람을 들인 지 워낙 오래되다 보니 손님이 올 때 따라오는 즐거움도 잊은 지 오래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남들보다 여유롭게 시작했다. 신혼 초에는 친구들을 불러 저녁을 먹고 맥주도 마시며 왁자지껄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비록 남편 명의지만 30평대 아파트는 행복한 신혼을 꿈꾸기에 좋은 평수였다. 갤러리 문이 달린 하얀색 붙박이장을 한쪽 벽면에 채워 넣었고, 둘 다 키가 크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구하기 힘들었던 킹사이즈 침대도 들였다. 인테리어에 힘을 주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감각을 끌어모아 최대한 꾸며놓고 살았었다. 엄마가 해주신 신혼 가구와 살림살이를 바라보며 내가 결혼을 하다니, 이곳이 내 집이라니, 이것들이 내 살림이라니 하며 살았던 시간은 딱 1년이었다.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른 당사자인 남편이 호련히 사라진 뒤 나는 집과 가구와 살림을 모두 놔두고 야밤에 버스를 타야 했다. 돌쟁이 딸은 등에 엎혀있고 손에 든 가방에는 쌈짓돈 300만 원이 든 통장이 들어있었다. 100만 원은 아이의 우유값으로 떼어놓고 보증금 200만 원짜리 방을 구해 들어갔다. 거긴 집도 방도 아닌 창고라고 말해야 할 곳이었다. 그 방에 처음 들어섰던 순간의 심정을 나는 아직 말로도 못하고 글로도 쓰지 못한다. 살아오면서 몇 번은 그 시절의 이야기를 꺼낼 일이 있었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말문이 컥 하고 막혀버린다. 긴 세월 월세를 면하지 못했고 나는 이삿짐 싸기 달인이 되었다. 당시에 살던 방들을 내 집이라고, 아니 내 방이라고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음을 붙이기는커녕 하루빨리 탈출해야 할 끔찍한 감옥 정도로 여겼다. 새벽에 나갔다가 야밤에 들어오는 직장 생활에 빨리 적응한 이유도 어쩌면 그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싫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자비의 드 메스트르의 책 내 방 여행하는 법에는 세상에서 벗어나 은둔할 골방조차 없는 비참한 처지의 사람들이라면 혹 모르겠으나 그런 골방만 있으면 우리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게 다 갖춰진 셈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들어설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던 보증금 200만 원짜리 지하 월세방. 차마 그때는 하지 못한 그 방 여행을 저자의 권유대로 이제야 떠나보려 한다. 어린아이를 업고 막차를 탄 지 무려 33년 만이다. 반지하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 나는 지하면서 지하가 아닌 척하는 반지하라는 단어가 눈물겹다. 반지하라는 단어에는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과 빨리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손을 털어버리고 싶은 집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마음의 준비 없이 들어서면 훅 하고 코를 때려버리는 곰팡이 냄새에 속수무책이 되는 곳. 오래 잠겨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먼저 만난 건 돈벌레였다. 지금 생각해도 오금이 저린다. 돈벌레와의 대면에 놀라서 재빨리 문을 닫아버리고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보증금 100만 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돈은 반지하의 선택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액수였다. 어쨌든 아무것도 없던 방에 옷을 걸어둘 옷걸이와 아이용품을 수납할
플라스틱으로 된 3단 서랍장이 들어왔고 몇 달 뒤엔 작은 텔레비전 하나, 중고 냉장고 하나가 자리를 잡았다. 세탁기는 원래 그 방에 있던 것을 썼다. 작은 밥솥을 사고, 냄비를 사고, 그릇을 사고, 수저를 샀다. 어른이 되고 보니 그런 식의 초라한 소꿉놀이는 재미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뭐라도 끓여 먹고 이불을 펴고 잠이 들고 깨어나니 조금씩 삶의 냄새가 끼어들었다. 싱겁지만 내 방 여행은 여기서 끝이다. 생활이 이 지경인데 이 방에 누굴 들인다는 말인가. 궁핍한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 방을 남에게 보이는 것은 마치 내 알몸을 보이는 것과 같았다. 내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한 번도 방으로 들인 적이 없다. 그때부터 내 방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압류를 알리는 우편물이 쌓이거나 법원에서 발송한 등교봉투를 든 우체부가 이따금 문을 두드리는 공간이었다. 그 방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건 압류 딱지를 붙이는 집행관이 유일했다. 그때쯤 부동산 사고 팔기를 열심히 한 친구가 분당에 새 아파트를 장만했다. 집들이에 초대받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들었다. 가기를 망설였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밥만 먹고 가라는 친구의 말에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 남들은 새집 증후군 때문에 고민이라는데 나는 어쩐지 새집 냄새가 좋았다. 비싸 보이는 가구와 반짝거리는 살림을 배경으로 한 채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먹고 마시는 동안 친구들은 주로 성공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낸 친구를 부러워하며 비법을 알아내려 했다. 새 아파트의 주인이 된 친구는 갚아야 할 은행빚이 많다면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집들이에 다녀오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내 인생을 친구의 삶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희망이 없는 현실에 크게 좌절할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는 친구가 부럽지 않았다. 분명히 몇 시간 전 친구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었다. 친구 집에 갔다 오면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의 방으로 돌아와야 하는 현실에 비관하고 딱 죽고 싶을지도 몰라. 학창시절에 성적까지 들춰가며 너보다 못한 게 뭐길래 나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걸까 한탄하고 끝내 눈물바람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아니었다. 가만 보니 부러움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었다. 언감생심.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지 하는 마음이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니 신기한 노릇이었다. 작고 초라한 방에 들어와 다리를 뻗고 앉으니 어쩐지 마음이 편안했다. 처음 이 방에 들어올 때만 해도 언제까지나 이곳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몸부림쳤는데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 흐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루아침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언제부턴가 작고 초라한 방이 내 공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손바닥만한 방이 그럭저럭 봐줄만 했고 방바닥에 손을 대자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졌다. 꽁꽁 닫혀있던 반지하 방문은 그렇게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